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휴일 역량이 사라지면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전날보다 16만 명 넘게 늘어나 다시 3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전파력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유행의 급격한 감소세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3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번 주에 결정할 전망입니다. 한 달 안에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 만큼 거리두기 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구 2,500만의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동서로 나누어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상하이 황푸강을 중심으로 4일씩 사람들의 외출과 이동이 전면 금지되면서 테슬라 공장도 가동을 멈췄습니다. 정부가 전기요금의 핵심 요소인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기준 연료비와 기후 환경요금이 인상돼서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6.9원씩 인상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로 예정됐던 카페 일회용품 사용금지 시행이 사실상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일회용 컵 규제를 유예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밝혔고 환경부는 일단 계도 기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4만 명대로 전날보다 16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34만 7,554명, 누적 발생은 1,235만 4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검사 건수가 적은 주말 역량이 줄어들면서 18만 명대를 기록한 전날보다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역 발생은 34만 7,513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 50%를 차지했습니다. 숨진 환자는 하루 새 237명 늘어서 누적 15,423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58명 줄긴 했지만 현재 1,215명으로 여전히 많은 규모입니다. 정부는 전파력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유행의 급격한 감소세는 어렵지만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적용되는 사적 모임 8명과 영업시간 밤 11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인원 제한이 10명까지 늘어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방역당국은 사실과 다르다며 여러 안을 두고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2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재택치료자는 170만여 명에 이릅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170만 3,065명으로 전날보다 13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도 22만 2천여 명에 이릅니다. 위중증 환자가 22일 연속 1,000명대로 이어지면서 중환자 병상 사정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1.8%포인트 내린 68.2%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5.7%, 병상수가 적은 비수도권은 74%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현 정부 코로나19 대응을 다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인수위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보상 책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코로나 비상특위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처가 안일함을 넘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기본적인 확진자 수치 예측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하루 최대 확진자 숫자 예측도 틀리고 최고 정점에 오를 시기에 대한 전망도 틀렸습니다. 안 위원장은 특히 다음 달 1일부터 규제 예정인 카페와 식당에서의 일회용 컵 사용을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유예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생활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사실 이해합니다만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 사정 그리고 민생 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 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수위 사회복지분과에선 질병청의 정치 방역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현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하여 정책을 일관성 없게 추진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방역정책 실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도 집중 거론됐습니다. 국가 주도로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도 부작용 피해를 충분히 책임지지 않은 탓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만큼 새 정부에서는 백신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피해 보상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의 보상 책임을 확대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보상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또 질병청의 재택치료 환자들이 치료제와 대면 진료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감기약과 자가검사 키트 등 코로나19 방역 필수 물품의 수급을 안정화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어제 식약처로부터 감기약과 자가검사 키트 등 코로나19 방역 물품 수급 상황과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 그리고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첨단 과학기술 기반 의료제품의 신뢰성 검증과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적 공급 방안 등에 대해서 설명받고 인수위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수위는 업무 보고 내용을 토대로 윤 당선인의 식의약 분야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 계획을 발전시켜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중국이 경제 수도로 불리는 상하이를 봉쇄했습니다. 인구가 2천만 명을 넘다 보니 동서로 나눠서 4일씩 사람들의 외출과 이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상하이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황푸강을 중심으로 동쪽이 이번 주부터 봉쇄됐습니다. 동방 명주탑을 포함해 황푸강 동쪽은 사람들의 발길이 멈췄고 업무도 중단됐습니다. 먼저 황푸강 동쪽을 목요일까지 4일간 봉쇄하고 이후 4일 동안은 강 서쪽 지역을 교차로 봉쇄합니다. 동서 간의 이동은 이미 차단돼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는 사실상 동서로 분단됐습니다. 我们觉得这个还是全是面上存在这个面上爆发的潜在风险啊，这个非常重要。 원래 구역을 쪼개 통제하면서 봉쇄는 피해보려 했지만 감염자가 급증하자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겁니다. 갑작스런 봉쇄로 푸둥 지역의 일부 대형 마트에는 생필품을 사려는 줄이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푸둥의 대표적 외국 기업인 테슬라 공장도 조업이 중단돼 경제적 파장도 시작됐습니다. 주식시장은 정상 운영됐지만 상당수의 금융기관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는 주말에만 감염자가 30%나 급증한 3,510명으로 늘어나면서 최다 감염 지역이 됐습니다. 同时呢，我们也建设了临时的集中隔离收治啊，这个通过这些体育场馆啊、展馆来改建的。 중국 본토의 하루 감염자 수도 2년 전 코로나19 발생 초기 수준을 넘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수도로 불리는 인구 2,500만 명의 상하이도 결국 봉쇄를 선택함으로써 이 방역 방식을 바꿔보려던 중국 내의 일부 논의도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대통령 당선인이 우주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우리나라에도 미국 나사와 같은 우주청이 설립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주청을 특정 부처 산하에 두기보다는 범부처를 총괄하는 독립부처 형태로 만들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8월 미국 스페이스X의 로켓에 실려 발사 예정인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이에 앞서 6월엔 성능 검증 위성을 탑재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예정됐습니다. 2차 발사 예정일은 6월 15일이고
발사 예비일은 6월 16일부터 6월 23일이며 향후 발사관리위원회에서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사일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우주 변방국이었던 한국이 본격적으로 우주 개발에 나서는 겁니다. 이미 해외에선 민간 우주 기업을 중심으로 우주 관광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등 순수 과학적 탐사의 대상이었던 우주가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장하는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른바 뉴스페이스 시대의 도래인데 국제적인 우주 개발 기조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우주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당선인이 우주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정치권 안팎으로 우주청 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주청 설립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특정 부처 산하가 아닌 독립부처 형태가 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상업화와 국방, 국제우주협력 등을 망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국방, 산업 이 다 포괄적인 어떤 분야로 이게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다부처 통합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 예산의 어떤 조정을 하고 그래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 발전을 위한다면은 그러면 어떤 그렇다고 한번 본다면 일개 부처의 산하에 두기보다는 미국 나사는 독립부처의 형태이며 일본은 총리가 우주개발전략본부장을 맡으며 우주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주를 미래 먹거리로 보는 가운데 우주청 신설이 우주 선진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지 부처 이기주의에 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은 한 정부에서 끝낼 수 없고 정부가 바뀌더라도 계속 이어가야 하는 국가적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8차 4차 산업혁명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4차 산업혁명은 기술적 변화에만 그치지 않고 경제,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력을 갖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디지털 혁신을 이끌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 연구 분야의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혁신이 가속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무역 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기업들도 영업이익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최대치인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치솟는 기름값에 서민들은 안절부절 못합니다. 한 350%인데 기름값으로 한 80만 원 이상 들어가 버리니까요. 굉장히 부담을 가져요. 감당 불가 유가에 정부가 다시 한번 나섰습니다.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 폭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30%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리터당 휘발유는 246원, 경유 174원, LPG 부탄은 61원의 인하 효과가 생겨납니다. 유류세 인하 30%는 정부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올해 4월까지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유가 상승이 계속되자 오는 7월까지 추가 연장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 방안 등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 초 배럴당 60달러대에 이던 유가는 이달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11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정경련 조사 결과 국제 유가가 150달러 이상 되면 기업의 70%는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답했습니다.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LNG, 원유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오름세가 장기화되면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883억 달러에서 올해 70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으로 등장했습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주는 연료비 조정 단가를 2분기에는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적용할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시당 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분기별 조정 한도인 3원 인상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어제 유보 의결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로 국민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는 4월부터 기준 연료비와 기후 환경요금이 인상돼 소비자 전기요금은 오르게 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이 3.1%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과의 연례 협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는 연초 높은 물가가 예상되나 향후 금리 인상과 에너지 가격 안정, 공급망 회복 등으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 내년엔 2.1%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일부 축소되고 성장률은 3%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IMF는 한국의 통화, 재정, 금융 정책의 정상화 속도는 적절하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기 침체 위험의 구체화 시에는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기와 오미크론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물가 상승 등도 가중되고 있는 만큼 경기 회복과 안정을 위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타이완 TSMC가 미국 정부에 외국 기업도 자국의 반도체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의회가 반도체 기업 지원 법안을 심사 중인 가운데 미국 기업인 인텔을 의식해서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TSMC는 미국 상무부의 의견 요청에 대해서 본사 위치에 기초한 자의적인 편애와 특혜 대우는 보조금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기업의 국적에 관계없이 자격을 갖춘 모든 기업이 공정한 운동장에서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위탁 생산 분야의 세계 1, 2위 업체입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의류 소비가 줄고 그에 따라 섬유 제품과 세탁 서비스 분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산하에 있는 섬유 제품 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소비자 분쟁 건수가 3,07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3,469건에 비하면 11.5% 감소한 수치이며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도와 비교하면 39%가 줄어든 겁니다. 네, 북한이 지난 24일 시험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기존의 화성 15형을 개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당국자의 전언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28일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서 이 ICBM이 화성 17형보다 조금 작은 기존 화성 15형을 개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 미사일이 2017년 마지막으로 시험한 화성 15형보다 고도가 더 높고 사거리도 더 길게 비행하도록 개조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시험은 북한이 ICBM 능력 향상에서 점진적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ICBM 발사 이튿날인 지난 25일 이 미사일이 신형인 화성 17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미일이 오늘 30일 미국 하와이에서 3국 합참의장 회동을 합니다. 북한이 레드라인으로 여겨져 온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하면서 무력 시위의 수위를 높인 가운데 대북 대응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소식통과 일본 교도통신 등은 원인철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야마자키 고지 자위대 통합망료장이 오는 30일 하와이에서 만나서 아시아 태평양의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5차 평화협상이 오늘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립니다.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금까지 협상에서 큰 진전이 없으며
현재로선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5차 평화회담이 현지 시간 29일 터키에서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지금까지 협상에서 큰 진전 사항은 없으며 현재로선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Есть ли какое-то продвижение по теме возможной встречи Путина и Зеленского? Можно ли ее ждать, например, по итогам Стамбула? Нет. Продвижения нет. 페스코프 대변인은 지금까지 중요 사안에서 성과를 내거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중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을 겨냥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권 교체, 도살자 발언에 대해 당연히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Это заявление, которое, безусловно, вызывает тревогу. Мы продолжим самым внимательным образом отслеживать высказывания президента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Америки.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6일 유럽 순방을 마무리하는 폴란드 바르샤바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이 더는 권력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날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만난 뒤 푸틴 대통령을 학살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최근 SNS상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포로를 고문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러시아 정부는 이 영상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주요 7개국 G7은 러시아의 가스대금 루블화 결제 요구를 거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루블화 방어를 위해서 다양한 규제를 동원해 폭락 사태를 막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루블화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주요 7개국 G7 에너지 장관들이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3일 비우호 국가들에게는 천연가스 대금을 자국 통화인 루블화로만 받겠다고 밝힌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Ministerinnen und Minister haben völlig darin übereingestimmt, dass dies ein einseitiger und klarer Bruch der bestehenden Verträge ist. Sie haben noch einmal unterstrichen, dass die geschlossenen Verträge gelten und die Unternehmen an der Stelle vertragstreu sein sollten. 현재 루블화의 가치는 달러당 99루블로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보다 17% 하락했습니다. 지난 7일 달러당 151루블까지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나름대로 방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다양한 규제를 동원해 루블화의 추가 폭락 상황을 막고 있습니다. 향후 6개월간 국민들에게 환전을 금지했고 외환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도 제한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주식시장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주된 외화 수입원인 자국의 에너지 분야 기업들이 수출 대금으로 받은 외화 중 80%를 무조건 루블화로 환전해 보유할 것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규제를 통해 방어한 루블화의 가치는 결국 시장 가격에 수렴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특히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줄이겠다는 유럽 국가들의 계획이 그대로 실행돼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외화 획득이 감소한다면 루블화의 가치는 훨씬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소복입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한국 등 비우호국 국민에 대한 러시아 입국 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28일 TV 연설에서 많은 외국의 비우호적인 행동에 대응해서 입국 제한 조치가 대통령령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법령은 미국과 모든 EU 회원국, 영국을 포함하는 비우호국 국민을 대상으로 러시아 입국과 관련해서 많은 제한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건조해진 날씨로 인한 대형 산불, 또 여름철 기록적인 폭우 등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각종 기후 위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 위기는 극지방에서도 관찰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날씨와 개론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남극의 빙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